겸손은 다스베이더 313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이제 황정아 후보가 아니라 의원이 돼서 돌아오셨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자, 간만에 한번 해볼까요? 비싼 게! 비싼 게! 조선일보가 씹었던데요? 아니, 조선일보가 초선 의원들 중에 제일 먼저 우리 황정아 의원에 관심을 보였더라고. 네. 조선일보는 이제 그냥 신경 안 써도 돼요. 아니, 본인은 신경 안 쓰는데 네. 주변 의원들이 부럽다고. 자, 일단 조사 개요는 이러하고 저희 조사로는 전화면접 ARS 모두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이 한 14, 15 가져가는데도 국민의힘이 한 10% 전후로 앞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까지 더하면 한 25% 앞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역풍이 불래도 불 수가 없지. 예전에는 민주당이 뭘 하기만 했다 하면 역풍 했거든요. 근데 저게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인 게 조국 혁신당까지 합치면 50%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격차가 20%가 넘는 거예요. 예. 네. 그것도 야당이잖아요. 야당일 때 이렇게 큰 격차가 나서 앞서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역풍이 불래야 불 바람이 없어요. 재판 다 끝났어요? 아니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하고 거의 완전히 동기화됐어요. 대통령 지지율도 보면은 이게 이제 거의 유전 발견됐다는 뉘앙스의 기자회견 직후에 한 조사거든요. 그때도 ARS에서 잠시 올랐을 뿐 전화면접은 그대로예요. 네. 그런 이벤트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석유 개발 가능성 물어보잖아요. 기자회견 직후인데도 이것은 지지율용 이벤트다 그렇죠. 하는 게 60%가 넘는단 말이에요. 좀 뜬금없잖아요, 갑자기. 석유 나온다는 게 30%가 안 돼. 예. 지지자들도 안 믿어. 그 다른 조사기관에서도 기대감이 높으냐 물어봤는데 기대감이 있다는 사람들은 26, 기대감이 없다는 사람이 61. 대통령 지지율만큼 기대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게다가 액트지오 관련해서 이상하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면 부정이 더 올라가죠. 더 올라가죠. 예. 예. 근데 관상적으로 그런 얼굴이 괜찮은 얼굴입니까? 히딩크랑 비교했더라고. 증권사 하나가 얼굴을 보아하니 신뢰할 수 있는 얼굴이다. 그렇게 분석을 했어. 황당하더라고. 미쳐 들어가고 있는 거지. 자, 브리핑 이유가 뭡니까? 낮은 지지율 만회를 위해서. 기자회견 직후에 물어본 건데도 이 정도예요. 석유 이야기와 함께 천공이 다시 등장했잖아. 네. 네. 2주 전에 예. 우리 석유 많아. 그렇죠. 1월 달에 뭐 녹화는 했다는데 네. 2주 전에 띄웠죠. 그 천공이 정말로 하늘과 대화를 하거나 네. 그래서 대통령이 곧 발표할 걸 알았거나. 아니면 뭐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하고 수시로 연락을 하거나. 어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하늘과 통한다고 생각해. 이용한 사람이네. 자, 쇼츠를 만들어줄게. 자, 천공 위험한 질문이란 말이야. 그게 물어봤더니 전화면접은 한 58 정도 나오고, ARS는 63 정도 나오고, 천공 개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 구성할 때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따라야 한다고 하고, 민주당은 시한이 정해진 국회법 준수가 중요하다고 하고, 71%가 국회법 준수해야 된다고 하잖아. 역풍 없어! 그냥 하면 돼! 모처럼 국회 일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49%가 국회법 준수해야 된다고 하잖아. 자기들 지지층도 더 많아. 진짜 역풍이라는 소리 지겹도록 들었는데, 이런 거 할 때마다. 역풍이 없어요. 여당과 야당이 바뀐 것 같죠. 완전히 바뀌었지. 야당은 일하자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물어본 거는 앞뒤 없이 분야를 특정하지 않고 그냥 디올백에 대해서 묻는다든가 아니면 도이치모터스에 묻는다든가 그게 아니고 그냥 순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불공정할 것 같다. 대통령 부인과 관련해서 어떤 질문을 해도 부정이 60%가 넘어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 박시영 대표가 너무 놀고 있어요. 아니야, 내가 아까 질문지 2개 짜줬잖아. 천공, 막 이런 거. 아, 맞아. 천공 박시영 대표가 묻자고 해서 내가 천공은 그럴 리가 없다고 말했는데도 아니,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내임 일각에서 김건희 씨 관련해서 뭐 가끔 비판도 하고, 국장이 손 떼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근데 천공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승민 같은 전 의원도 그 김건희 씨 이야기는 가끔 하잖아요. 근데 천공 얘기는 안 하더라고. 그 천공하고 대통령 부인하고 소통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갑자기 꿈에 진짜 위험한 사람이네. 아니 그럴 수도 있겠다. 너무 막 우연히 너무 여러 번 있으니까 이거는 그럴 수도 우연이라고 있겠다? 쇼츠 만들어줄게. 먼저 가 있어. 거기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칼럼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근데 천공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무섭다는 얘기죠. 하늘과 통하니까. 빨리 재판 끝났으면 좋겠어. 천공은 하늘과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막으로 처리해주세요. 대통령 혹은 대통령 부인과 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고요. 자, 오늘 우리 황정화 의원님을 모신 이유는 뭐냐면, 조선일보가 시비를 걸어서는 아니고, 조선일보는 신경 쓰지 마세요. 조선일보는 이제 세상을 바꿀 힘이 없어요, 이미. 그냥, 해안. 그러니까 경찰 조사 좀 더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 원래 조선일보는 굉장히 편식이 심해요. 찍어서 한단 말이지. 조선일보 찍었다는 것은 좋아할 일이죠.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모신 이유는 과학자시니까. 석유야 산자부가 다루겠지만, 이 액트지오라고 하는 업체가 과학적 분석을 해서 여기를 시추해야 한다고 결정을 했으니까 그 과정이 과학적이었냐는 따질 수 있잖아.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 우선 공기관에서 일한 과학자의 눈으로 보면 세금을 체납했단 말이야. 국가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계약을 못 해요. 조그만한 그 지역에 주민센터하고도 계약을 못 해요. 세금 완납 증명서가 없으면.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17년 동안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네. 아주 조그만 계약을 하나 한다 하더라도 그 업체의 신용 등급까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렇지. 세금도 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반드시 경쟁 입찰을 해야 되고 수의 계약을 하려면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야만 해요. 이 업체가 아니면 절대 해결이 안 되는 다른 업체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특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어느 한 특정 업체랑 지금 수의 계약을 한 거예요. 아니 몇 천만 원짜리 그 주민센터 계약도 안 낸다니까 진짜. 저는 더 이상한 게 석유공사 직원이 미리 갔잖아요. 계약하기 전에 가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석유 나올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석유공사 직원이 계약하기 전에 미국에 날아가서 그 집에 간 거예요. 예. 그 집이라 하면 본사가 자기 가정집이었잖아요. 개인 주택. 최근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액트지오의 그 빅토르 박사가 자료를 보기도 전에 석유가 나올 줄 알았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야 자기한테 떨어질 수 있다고 본 거죠. 저는 이상한 게 석유공사 직원이 거기까지 갔으면 주택에 있네? 그리고 1인 기업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이상하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죠. 생각해야 하는 거거든. 뭔가 그 다음에 더 이상하다. 꼼꼼히 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걸 들으면서 이건 뭔가 있다. 누군가의 작품이다. 작품이다? 야, 쇼츠 2개 나왔어, 오늘. 이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공공기관과 사업을 하려면 세금, 체납을 한 푼이라도 하면 안 돼요. 세금을 쓰게 될 일인데 세금을 그동안 제대로 안 냈다 그러면 자격을 상실한단 말이야. 따져볼 일도 없어. 세금을 체납해서 법인 자격을 상실한 상태의 업체하고 계약을 했다는 건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주 작은 기관에서도 그렇게는 안 하는데 한국석유가스공사가 그런 일을 진행했다는 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5천억짜리로 이어질 계약을 해야 할 그 판단을 맡기는 곳인데 찾아가 봤으면 혼자 있네? 1인 기업이란 말이야. 그리고 서류를 떼보면 세금 체납했네? 이 새끼들은 안 되겠다. 그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상하고요.
액트지오라는 회사의 홈페이지 자체도 급조돼가지고 컨설팅 부티크라는 메뉴를 급조를 했다고. 원래 컨설팅 하던 업체가 아니라 교육했던 홈페이지였다는데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홈페이지 봤을 거 아니에요. 여기 석유 컨설팅 없네? 우리도 봤는데. 근데도 계약을 했어. 그리고 이 140억 배럴이라는 건 대체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그것도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확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을 수 있음이었는데 가장 높은 수치로 올려치기를 하면서 발표를 대통령이 하셨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절차나 형식이나 이거는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사기를 쳤다. 누군가가? 어머 더 세잖아. 더 세. 대통령님이 혹시 사기를 당한 게 아닐까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아, 당했다, 걱정. 오케이. 걱정. 우려. 불찰주야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대통령 대통령께서. 걱정. 당하신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아니 그 얘기도 나오던데 그 전문가 맞냐 세계적인 전문가 그 사람이 했던 거는 대서양 쪽에 그런 지질 탐사를 많이 해봤지 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이런 데를 해본 적은 없지 않냐. 그런 것도 있는데 국내 검증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액트지오의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검증회의가 끝난 거예요. 아니 보고서가 안 나오는데 검증단 회의가 끝나다니. 자기들은 보고서 결과를 검증한 게 아니라 방법론을 검증했다는 거야. 이게 뭐야? 매우 이상하죠. 매우 이상한 소리죠. 베리 스트레인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론이 맞다고 무조건 결론이 맞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다 이상해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이상해요. 그러면 결과를 검증한 사람은 없냐 했더니 이 액트지오의 빅토르 박사와 논문을 같이 쓴 사람이야. 네, 공동저자. 5천억짜리 사업을 해도 됩니까? 물어보는데 그 보고서 검증을 그 사람 아는 사람한테 검증 맡겨. 이게 말이 되나? 베리 스트레인지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림에 의해서 이게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이 수준은 누구한테 주고 자 검증 너 아는 사람 누구 있어? 이야기해봐. 그럼 그 사람 추천해. 그림을 만약에 그린다면 그렇게 하잖아요. 위험한 발언하네. 누군가 난 모르겠어. 근데 상식적으로 그럴 거 아닙니까? 상식적이라니. 작업을 한다면 작업을 했다니. 이야. 먼저 가 있어. 누군가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이런 뜻인 진짜 거예요. 이상하죠 이거. 검증할 사람을 누군가 추천했단 말이야. 논문 같이 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안 됩니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결과를 가지고 5천억을 쓰냐 마냐 하는데 구멍 하나 뚫을 때마다 1,000억이고 나올 때까지 뚫을 것 같아. 나올 때까지. 계속 뚫을 것 같아 이거. 근데 그 민주당이 예산 승인 안 해준다면서. 당연하죠. 저희가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 예정입니다. 절대 예산 안 될 거예요. 올해 1,000억을 빌릴 예정이고 1,000억 올해 하나는 뚫는데 돈을 빌릴 때 보증은 정부가 서기로 했다고 하고 1,000억은 이제 무조건 쓰는 거야 이제. 그리고 내년에 4,000억은 또 마련해서 또 가겠다고 라는 게 지금 계획이에요. 그 호주의 우드사이드라고 하는 곳이 여기 15년 동안 하다가 이제 철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조강권 절반을 가지고 대신 자기들이 돈을 투입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돈을 다 투입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한국에서 철수할 때 여기는 어렵다. 가망성이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걔네는 매출이 22조야. 액트지오 같은 회사들은 수백 개 섭외해서 해볼 수 있지. 그것도 안 해보고 결론 냈단 말이야, 걔네가? 바보라서? 아니, 솔직히 액트지오 이 석유 시추를 발표하는 그날 중국은 달 뒷면에 착륙해가지고 달에서 샘플 리턴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석유로 시추를 하겠다고. 중국은 달의 뒷면에 착륙했죠. 중국은 달 뒷면에 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주는커녕 동해에 지금 시추를 하겠다고.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그 돈을 지금 슈킹하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아까 작업했다고 그랬잖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액트지오가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세계적인 기업은 아니에요, 절대. 1인 네. 기업이고 법인세도 체납되고 법인 자격도 박탈되어 있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막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시추선을 계약을 했고 이제 1,000억을 써서 첫 번째는 무조건 뚫는 거야. 대통령이 하라고 했으니까. 국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돈이면 지금 R&D를 했으면 23년에 R&D 지금 예산 삭감된 게 얼만데 그 돈이면 왜 나한테 화를 내고 그래? 죄송해요. 또 흥분해서. 현장에 있는 많은 연구자들이 30%에서 80%까지 지금 예산 삭감을 당했어요.
인건비도 없고 심지어 전기료도 못 내가지고 슈퍼컴퓨터도 못 돌리고 그다음에 매일매일 돌려야 되는 장비들이 있는데 이걸 띄엄띄엄 돌려야 되는 수준으로 지금 장비들을 운영하고 있는 걸 제가 매일 듣고 있다고요. 야, 근데 석유를 판다고 5천억을 쓰는 거 아니야. 나올지 모를 석유를 시주를 한다고요? 이런 종류의 사업은 이제 커미션이 있거든요. 또 한 30% 하죠, 이런 게. 아유, 너무. 옛날에 닌다 게임 들어보셨죠? 비슷할 것 같은데, 분위기가. 왜 나를 쳐다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 먼저 가 있으니까. 커미션 있다고들 말하죠. 그런 느낌이 들죠. 누군가 돈잔치 하는 거야. 왜 흘러가지고 어디로 갈지는 박시영한테 물어봐요. 석유공사 내부에서 국정조사 들어가 보면 뭐 나올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당연히 국회에서 국정조사 할 거죠. 해야죠. 그 과정에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사기를 치려고 하지 않았을까. 위험한 분이네. 난 안 들려. 외국에 있는 한국인 전문가, 석유 시추에 대한 전문가도 단독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세계 7대 석유 기업에 계신 한국인 연구자가 전문가라고 할 수 없다, 이 분야에. 이 빅토르가, 네. 좀 더 얘기해봐. 그 인터뷰의 마지막은 뭐였냐면, 나중에 수습해야 될 한국 연구자들이 불쌍하다. 나중에 이거 수습하려면 정말 큰일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그 분은 정말 그 현직에 있는 전문가인데 세계 7대 기업에 근무하신 분이에요. 석유 회사 네. 중에 7대. 빅토르가 있었던 과거 회사에서 나올 때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 얘기도 쭉 하면서 한국의 해양의 특징이 있는데 왜 이런 분한테 맡겠지? 이런 뉘앙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기사였고 철저히 파헤쳐볼 필요가 있다. 이게 최상병 건이 가장 화였고라고 말을 해왔는데 여기서 터질 수도 있겠어요. 국정조사도 너무 많이 해야 되고 특검도 너무 많이 해야 되고 애결위에도 참여하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대. 지금 대변인도 하지. 과방위 의원 하지. 과학 쪽의 전문성을 가진 유일한 의원이래. 물리학 박사잖아. 그러니까 뭐 계산도 잘하겠지. 합니다. 과학계 수건 사업이잖아요. R&D에서 팍 줄였으니까. 네. 많은 예산을 깎는 과정에서 분명히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었거든요. 거기도 국정조사 해야 돼. 왜 이렇게 깎아야만 했었는지. 잘 찾아낼 것 같아. 감사합니다. 정청래 의원을 인터뷰를 제가 했는데 누구를 가장 기대하냐. 황정화 의원을 뽑았거든요. 정청래 의원이 초선 중에 황정화 의원을 예. 가장 기대하는 이유는 뭐랍니까? 대전 출신이고. 왠지 믿음이 간다. 고향이 같다. 왠지 믿음이 간다. 정청래 의원께서 대전에 있는 보문고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불교 고등학교. 제 생각에는 국회의원을 잘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국회의원에 딱 어울리는 품성이에요. 어떤 품성이요? 네? 워커홀릭이고, 그 다음에 나쁜 놈 잡아내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어떤 방정식의 오류를 찾아내는 걸 좋아하듯이, 이거 잘 돌아가고 있니? 나쁜 놈 때문에 안 돌아간다, 이거. 그런 거 좋아하죠? 일이 안 되게 하는 걸 참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딱 덕성이야. 자, 잘해보시오. 감사합니다. 자, 네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세요. 자, 서간드 씨 처음 나오셨는데, 이란 출신입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자, 율리아 준키는 다 아실 것이고. 안녕하세요. 자, 정채빈 씨는 또 아시다시피 이집트고. 자, 오늘 모신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 이게 세계 최저예요. 출산율 저하 자체는 전 세계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대책을 내놓는
사람들의 수준인데 우리나라 국책기관에서 여학생들을 1년 빨리 입학시키면 남성의 발달이 여성보다 느리기 때문에 여성들을 1년 조기 입학하면 결혼 정년기에 이르렀을 때 남녀가 매력을 서로 더 느낄 수 있다. 일반의 언어로 번역하면 오빠하고 학교 다니면 결혼하기 쉽다. 미친 거지. 그래서 다른 나라는 어떤가. 이란, 핀란드, 중국, 이집트까지 출산율 저하를 겪고 있죠. 네,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네. 일이 안 돼요. 맞죠? 핀란드도 그래요? 네, 핀란드도 많이 떨어졌고 한 1.2 정도 되는데 그래도 많이 걱정되는 문제죠. 중국은? 일 안 되죠. 아, 중국도 일이 안 돼? 일본, 중국, 한국 중에 일본은 그래도 1 간당. 근데 한국은 0.7이잖아요. 중국도 비슷해요. 원래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애들을 너무 많이 낳아서 그랬는데.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출산율 떨어진다고 했을 때 사실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정말 심각하게 뚝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실감을 하죠. 그게 80년대 딱 제 세대거든요. 산하 정책으로 한 명씩만 낳게 이제 규제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물론 제 친구들도 다 형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쭉 유지를 하다 보니 이제 점점 인구가 떨어지고 인도에 졌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상상할 수 없는 네. 꽤 됐어요. 네? 꽤 됐어요. 인도가 1위가 된 게 자, 근데 한 2, 사실 3년 된 것 같아요. 아, 그쵸. 이란은 어때요? 네, 이란도 마찬가지로 이란은- 일을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 일을 못 넘어요, 이란도? 네, 그렇죠. 중국은 산하 제한 정책을 했거든요. 하나만 낳아라. 둘째는 막 어디 보내버리고 막 그랬단 말이죠. 맞아요. 숨기고 막. 네네. 실제로 저도 많이 보고 자랐어요.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때. 왜냐면 공산당에서 굉장히 강하게 규제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란은 왜 그런 거예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라크와 거의 8년을 전쟁을 했잖아요. 그 네. 뒤로 나왔던 정책이 뭐였냐면 더 적은 아이, 더 나은 삶이라는 그런 정책이 더 나왔었는데 적은 아이, 더 나은 삶. 딱두 명. 전쟁을 많이 했다고 해서 왜 산하 정책을 펼친 거죠? 경제적으로 되게 불안정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그 자식을 너무 부분에 많이 있어서 낳으면 너무 많이 낳으면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먹여 살기 힘들다. 가정들의 그쵸 딱 2명 정도 낳아서 잘 키워보자 그러니까 뭐 전쟁을 이렇게 해서 경제가 됐던 어려운데 거죠. 애들 너무 많이 낳지 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하 제한을 했는데 네. 이란의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낳고 싶을 만큼 낳아라. 출산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역시 이 미국과의 문제 때문에 제재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예전엔 전쟁 생각하시면 때문에 아이를 안 됩니다. 낳고 너무 줄어가지고 더 낳으라고 하는데 미국 제재 그게 때문에 안 되죠. 그렇죠. 경제가 어려우니까 네네.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그래서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하기도. 아예 안 낳거나 한 명 정도만 낳거나. 핀란드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잖아. 네. 기후를 걱정하다가 아이를 안 낳는다. 그쵸. 이거를 지키겠다고.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아기들을 많이 낳게끔 환경을 약간 매력적이게 만드는 거를 가장 그렇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저희는 뭐 복지도 좋고 이런저런 수단도 나오고 학교도 대학원까지 다 공짜이면서도 근데 왜 애를 안 낳는 거야? 그래도 안 낳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출산율의 그 진짜 이유가 뭘까? 복지를 더 주게 해도 약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핀란드는 이미 다 있기 때문에 다 있는데 그래도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약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해결. 핀란드는 일 다 되는데 왜 안 되지? 그쵸. 육아휴직이든 이런 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다 준비되어 육아휴직도 있고. 되고 네네. 지원도 나오고 네네. 아이들 교육비도 안 들고 네. 주택 문제도 없는데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안 낳는다고 다른 나라에서 말하는데 그쵸. 핀란드는 그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근데 그래도 안 낳는다. 그래도 안 낳는다. 내가 애를 확실하게 잘 키울 수 있을 때까지 못 낳는다, 안 낳는다는 생각에 계속 늦어지고 솔직히 말하면 그런 준비가 언제가 될까? 영원히 안 솔직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준비는? 그게 이해가 그러니까요.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완벽한 엄마가 되기 전까지 아이를 낳지 않겠다. 음. 아이를 낳아야 엄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정답. 이집트는 어때? 이집트. 이란 그 정책을 듣고 진짜 깜짝 놀란 게 이집트도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반까지 공익 광고에서 더 작은 가족,
더 나은 삶. 그런 문구가 있었어. 낳지 말라. 네. 이런 정책인데 2017년까지는 출산율이 2.7이었어요. 2.7. 근데 그저께 발표된 게 출산율이 1.4로 줄었대요. 절반으로 줄었네. 그 충격이에요. 충격이네. 그동안 진짜 정부가 어마어마한 막대한 그런 그 재정적 지원을 들여서 출산율을 줄이려고 했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출산율을 줄이려고 했는데 실패하다가 갑자기 줄었어요? 최근에 특히 경제 상황이 엄청 많이 힘들어졌고 결혼 나이도 늦어지고 이제는 이집트도. 아이가 부담이다. 옛날에는 아이가 복이다. 이런 인식이었거든요. 이집트도 그렇다는 거죠. 예. 이제는 아이가 부담이 될 것 같다. 해서 젊은 부부가 이제 둘 이상을 안 낳으려고 그렇대요. 이집트 기대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정부 측에서 성공했다. 드디어 했다. 해냈다. 이런 건데 국민들은 고대 이집트 때부터 다산을 이렇게 선호해 온 문화를 일정히 그냥 지켜왔는데. 수천 년 동안 그렇죠. 다산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최근에 갑자기 바뀐 거야 이게.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정부는 전 세계적인 현상은 예. 맞는 거야. 이집트처럼 수천 년 동안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이렇게 변했으니까. 예. 그러면 이집트는 아직 그러면 저출산 대책이라는 게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는 오히려 정부에서 야 드디어 우리가 저출산에 성공한 그렇죠. 거야. 네. 오히려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집트는 네. 이때까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죠. 대통령이나 총리가 대국민 회의에서 첫 번째로 하는 말은 출산율. 더 나은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맨날 아이를 낳으니까 내가 약간 발목이 묶여 있다. 발이 묶여 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국민들은 이제 한번 지켜보자. 오케이. 자, 이집트는 1.4 줄긴 했는데 정부에서는 만족해. 그렇죠. 자, 그럼 이란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저출산의 얘기가 나오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슈가 또 언급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란이라는 나라를 봤을 때 그 경제적인 문제 외로도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저출산에 있어서. 첫 번째는 우선 그 여성의 그 사회 진출이 굉장히 증가를 했는데, 그러다 보면 여성의 역할은 과거에 남편이 밖에서 이제 뭐 경제활동을 했을 때 뒷바라지를 하고 아이들 잘 돌봐주고 집안일을 하는 역할이었다면, 현재로서는 이제 여성도 남성과 같은 교육 과정을 밟으면서 대학교를 다니고 졸업한 다음에 또 취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쁜 현대 삶에서는 솔직히 출산 아니면은 결혼이 굉장히 큰 숙제로도 다가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그냥 결혼을 생각 안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한국 사람 하거든요. 아니야? 굉장히 말을 왜 이렇게 잘해? 네. 두 번째로 옛날에 이란이라고 하면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만 해도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성을 만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안 만나면은 좀 이제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도 남자친구가 없거나 여자친구가 없거나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 왜 그러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랑 뭐 이성을 만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당연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지 않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고 그냥 연애만 하는 그렇죠. 그런 문화. 그리고 이란에서 옛날에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그런 문화적인 배경,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부모님의 반대, 그리고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서로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옛날에 이란에서는 솔직히 그게 좀 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자유연애가 어려웠어요. 그렇죠. 자유연애가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결혼을 그러면 했어야만 했고. 결혼이 정답이지 않을까. 이 사람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결국 결혼이 정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결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또 저출산의 문제도 해결되고 출산율도 그만큼 이제 올라갔던 건데, 근데 최근 보면 한국도 마찬가지로 결혼을 하지 않아도 솔직히 출산 문제 외로는 모든 게 다 가능하잖아요. 결혼을 하지 않아도 여성과 남성이 자유롭게 만남을 가지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굳이 결혼이라는 걸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결혼도 잘 안 하게 되고 결혼도 잘 안 그렇죠. 하니까 아이를 잘 결혼에 안 낳게 대해서도 되고. 아예 필요성이 안 느껴지는데 그런 문제들이 이란이든 한국이든 다 어디 연구소 다녀요? 제가 좀 그래서? 통계 자료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조금 살펴보기는 했는데 실제로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슈가
1위이긴 한데 2위는 바로 결혼의 그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거였더라고요. 그럼 이러한 당국의 대책은 뭐예요? 대책. 대책이라고 하면 이집트는 걱정을 안 한다니까. 오히려 좋아요. 이란은 아무래도 항상 좀 욕심이 좀 많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저출산은 문제가 이란은 항상 욕심이 많은 나라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래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든 좀 하려고 시도하려고 하거든요. 만약 경제적으로 좀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본적인 여건들이 갖춰졌다고 했을 때 좋아하는 이성과 새 출발을 하고 싶을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지원하는 것 자체도 솔직히 한계가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를 돌봐주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다 그 제한이 있으니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굳이 결혼을 하지 지원금 않겠다. 얼마나 주는데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솔직히 얼마 되지는 않거든요. 한 50만 원도 되지는 않을걸요. 출산 장려금이라고 부를 만한 돈이. 그렇죠. 맞벌이를 또 해야 되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대부분의 여성들도 또 직장을 가지는 거를 솔직히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오히려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 왜 그러지? 약간 한국말을 자별인가? 너무 잘하면서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니에요? 좀 더 천천히 말씀드릴까요? 네. 그래서 50만 원, 한 번 주는 거예요, 50만 원을? 규정에 따라서 뭐 1살 될 때까지는 우선 지원을 해준다라는 얘기도 있고 가족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런 옵션들이 좀 많이 돈으로 하려고 바뀌는 것 하는데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되죠. 돈이 별달리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네,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좀 지원을 많이 해주던데 그 돈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안 됐어요. 안 되죠. 네. 왜냐면 기본적으로 결혼의 필요성이라는 게 안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돈으로 하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도 하고 있고 이란도 안 될걸요? 안 되죠. 이란도 하고 있는데 핀란드가 이미 그걸 한 거 아니야. 그쵸. 매달 치원비라 뭐 이런 것들 뭐 병원비든 아니면 뭐 이제 교육비든 이런 거는 다 벌써 한 그렇죠. 거죠. 거기는 대학까지 가는 비용도 다 대주고. 네. 근데 그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프리카를 보면 아프리카가 제일 젊은 대륙인 거 아시죠? 거기 60% 이상 40살 이하래요. 지금 솔직히 인류의 미래는 아프리카에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아프리카가 제일 젊은 대륙이거든요. 제일 살기가 힘들면서. 결혼 아니더라도 그냥 이제 입양? 할 수 있는 거나 이런 것들도 솔직히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입양하려면 이미 아이가 있어야 되잖아. 그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지금 아프리카에서 데려가자는 얘기예요, 지금. 아이를 아프리카에 아프리카에서 가서 데려와. 아, 너 좀 괜찮다. 같이 핀란드 갈래? 하고 데리고 가. 핀란드에서는 그럼 우리는 돈도 주고 정책도 되고 지원도 해주고 다 하는데 안 되네? 그럼 핀란드 정치인들이 지금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핀란드 정부의 그냥 이제 의견이 이거예요. 출산할지 말지는 개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회사 다니는 거나 이런 거를 좀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는 이제 육아휴직을 누가 가면 회사 입장에서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육아휴직을 간 사람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핀란드에서는 회사한테는 아무 부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회사는 이제 대체 인력을 어차피 구하니까. 대체 인력 인건비를 줘요? 네. 육아휴직을 가면 대체 인력을 구하는데 대체 인력 비용도 정부에서 준다? 정부에서는 많이 지원을 해줘요. 엄마들은 재택근무나 이런 것들 뭐 일주일에서 80%만 일하는 거나 옵션을 많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이를 많이 낳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 이제 아플 때 한국에서는 연차를 써야 되잖아요. 네. 집에서 있으려면. 근데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아픈 날에는 연차 쓰는 거 아니라 그냥 쉬는 거예요. 자동으로? 네네. 무조건 쉬어도 되는 무조건 거예요. 쉬어도 되는 것으로? 네네. 돈을 받으면서. 네. 핀란드가 잘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게 복지가 해결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공하는 나라가 어딘가 나와야 되는데 그쵸. 중국은 뭘 어떻게 시도하고 있어요? 중국은 그래서 최근에도 이런 법안을 제시를 했는데 결혼이 20살부터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18살로 낮추면 어떨까라는 이제 뭘 모를 때 결혼해라? 네. 이런 뭐 정책이 나와도 뭐 출산율이 올라갈까라는 거에는 좀 의문점이 좀 있죠. 2살 빨리 한다고 해서 결혼하고 싶을까요? 과연? 이거 비슷하지 않아요? 여자아이를 일찍 취약시킨다는 거랑. 그거. 근데 조금 비슷한 면이 그거 있네요. 비슷한 거야. 네.
오빠하고 학교 같이 다니면 빨리 결혼한다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아기 3명부터는 대학교까지 나라에서 다 지원을 해주거든요. 저희는 한 명만 낳아도 다 대학원까지 공짜라서 동기부여가 안 되죠.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안 돼요. 더 나아야 된다는 동기부여. 설명까지 안 가도 되는데 여기서 계속 떨어지잖아. 그지? 이집트 같은 경우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고 정부가 국민들을 위협한 적이 있거든요. 3번째 아이부터는 지원 없다. 반대로. 계속 나왔어요. 이집트는 3명부터는 아무런 지원도 없다고 했는데도 나왔어요. 계속 나왔어. 지원은 결정적인 게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네.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시도를 모든 정부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돈으로 해결됐다는 얘기를 지금 못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출산 문제를 이 나라는 해결했다고 하는 나라가 있나 지금? 프랑스 친구가 와서 프랑스가 막 이렇게 했다. 그런 결혼하지 않고 동거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가족으로 인정된다는 그 제도? 프랑스가 90년대 그걸 성공했다고 했는데 예. 결혼 이외의 예. 관계도 가족으로. 다 인정해주고 네. 결혼 이외에 난 네. 아이들도 다 똑같이 지원해주고 예. 근데 막 대성공했다거나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 프랑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네. 독일에서 노년이 되면 물가가 싸고 기후가 좋은 곳으로 이주해라.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가 높아지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정말 통계적으로는 그럼 해결되는 거지. 이런 식의 발상도 있어요. 그래놓고 250만 명의 난민을 왜 받아들였을까요? 독일 걱정 그만해요. 독일 저출산 문제는 요건 앞으로 좀 더 얘기해 봅시다. 핀란드의 옆나라, 스웨덴, 노르웨이는 성공했나? 또는 이란이 생각할 때 이라크나 다른 나라는 성공했나? 일본의 사례를 그럼 다음은 얘기해 봅시다.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 친구들 보면은 그 아기 데리고 되게 부담 없이 병원을 항상 다녀요. 그래서 저는 치료비 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라고 물어봤더니 다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아기는. 네. 동아시아에서 지금 일본이 제일 높거든요. 네. 출산율이. 예전에 네. 일본이 제일 낮았는데. 맞아요. 다음번에는 그럼 일본 얘기를 좀 해봐요. 그리고 네. 북유럽 여기 케이스 좀 얘기해봐요. 인류 문제를 좀 해결할. 해결하자! 해결하면 부자 되겠다. 좋겠네요. 우리나라는 바보 같은 얘기만 하고 있잖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걸 해결할 리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얘기를 주기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수원지법 판사 출신과 서울지검 검사 출신 두 분을 모셨어요. 네, 두 분. 두 분을 모신 이유는 판사와 검사의 시각으로 최근 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 부지사 판결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모셨는데, 먼저 검사 시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고 하마터면 검찰총장이 되실 뻔했다가 한동훈에 의해서 유배 가셨던 검사 출신입니다. 서울지검장 재직하고 있는데 검찰에 의해서 기소된 유일무이한 분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재직 시에 기소된다는 건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기소가 돼서 네. 지금 4년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 대책단을 구성해서 이 사건 수사가 도대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게 됐는데요. 그 계기가 된 것이 이화영 전 지사의 옥중 편지였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찰에서 고위직 검찰 출신 변호사를 넣어서 회유를 했더라. 그 회유 내용이 대북 송금은 이재명을 위하여서 한 일이라고 해주면 재판도 유리하게 해주고 또 주변 수사도 않겠다. 한 분만 이렇게 되면 긴가민가 했을 것인데 또 그 경기도 평화국장이라는 분이 같은 취지로 회유를 당했더라고요. 네, 증언을 했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몇 번을 소환했냐 물어봤더니 이화영 부지사가 구속 1년 8개월 돼 있었는데 무려 변호인 주장에 의하면 217번을 구속된 사람을 소환해가지고 그 중에서 조사는 72회, 조서 작성한 것은 19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찰 용어로 불로조직이. 예, 불로조직이 있었거나 아니면 회의 협박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해서 수원구치소나 검찰에 자료 요청을 요구를 했는데 네. 출정 자료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 그 기록을 검찰한테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검찰이 안 내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그 회의 과정에서 이화영 씨하고 쌍방울 회장
부회장이 모여서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술 파티가 있었다는 진술 뭐- 세미나라는 건 진짜 세미나를 했다는 게 아니라 진술을 짜맞추기 위해서 서로 만나게 해주었다. 입맞추기를 하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군사정권 때는 수사를 할 때 말 안 들으면 패어요. 이런 식으로 불러 조지거나 전문 용어로 하면서요. 전문용어입니다. 경찰은 밀어서 조지고 언제 수사할지 모르니까 계속 언제 할지 밀어서 조지고 검찰은 불러 조지고 이화영 씨라든가 신국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강요죄라는 게 있습니다. 협박을 해가지고 사람한테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일을 행할 때 위증을 하게 만들었거나 이거 중범죄잖아요. 그래서 검찰 자체를 상대로 최초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판사의 눈으로 보자면 이런 주장이 있고 이화영 부지사에 그리고 경기도 국장 하나도 나도 똑같은 일을 당했어. 그리고 뉴스타파 보도에 하면 쌍방울 직원 중에 한 사람도 실제 그런 세미나가 있었다. 그러면 판사는 이 증언을 내가 믿어도 되나? 이게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직권조사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판사가 이제 그 명령을 내립니다.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부족하다. 나는 이게 알고 싶으니 빨리 관련된 거 수사해서 조사해서 증거를 내라라고 해서 형사법정 안에서는 판사가 왕이니까요. 그러면 경기도 국장이나 혹은 쌍방울 전 직원이라든가 네. 또는 그 이화영 전 부지사 당사자한테 다시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직권조사를 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지금. 예, 이번 안 하고 또 깜짝 놀란 게 이걸 안 하면 그 당사자들이 이런 민원을 대법원이라든가 상급계라 낼 수 있습니다. 판사도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면 형사재판에서 배제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판사도 좀 더 신중하게 돌아보고 제기를 하는데 이 수원지법 판사는 제기도 안 하고 그냥 선고를 내려버렸더라고요. 이런 뉴스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믿는 구석이 있나? 친구예요, 진짜? 한참 후배 저는 같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제 형사재판을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옷을 벗었는데 네. 저는 그 동네가 조금 위험하다 싶어서 그 동네가 위험해요? 업을 쌓는 동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그 판결을 보면 피고인을 유죄로 예단하고 내가 기필코 선고하고 말리라라는 그런 게 느껴졌다. 예, 그런 게 굉장히 진하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몇 군데에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억울함 또 그 막 눈물로서 호소를 하는데 판사는 당연히 불러다가 그 듣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반대 정황이 나왔으니 이것도 좀 들어볼까? 했었어야 네네. 하는데 안 했다. 네네. 제가 수원법원 판사를 근무할 때 수원지검은 사실은 특수부라든가 그 검사분들이 굉장히 그 뭐랄까 기회 장소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수사를 잘해서 근데 큰 거 하나 터뜨리면 아하. 중앙지검으로 영전되고 아하.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또 그 이너서클에 들어갈 수 있는 법원 판사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 예, 그래서 수원지검은 좀 무리하게 수사를 한다. 무죄율이 좀 높았거든요. 그래서 형사 판사가 이제 저 지방에서 오면 후배님, 우리 판사님 여기 수원지검은 좀 검사들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좀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잘 보세요. 라고 이제 알려주기도 하고 판사일 때도 뇌물죄를 풀어라. 그 압박을 받은 사업자가 간암인가 있어갖고 나 좀 저기 술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검찰은 자기 뜻대로 안 하니까 수술을 못하게 해갖고 그 구치소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수십 차례를 평의원이 말씀하신 불러주시기 불러다 놓고 수사 안 하고 그냥 대기시켜 놓고 말기 간암 환자를 그래서 유족들이 그 검사를 뭐 고발해서 처벌하겠다 했더니 전에 들은 건데 그 검사가 아드님 수사를 하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엄마가 좀 포기하더라고요. 겁주니까. 예. 그게 이제 수원지검에서 14년 전, 5년 전, 예, 그 정도에 있었던 일이라서 그렇게 판사들 사이에는 수원지검이 그 중앙지검이라든가 대검이라든가 가기 위한 이 교두보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 맞습니까 이 말이?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요. 반박하실 줄 알았는데. 수원지검이 시청이 제일 많습니다. 또 수원지검 관내 경기도에 조폭이 제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권침해적인 수사가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연예인 마약 사건, 폭력배 사건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면 수사 잘하네? 그래서 이제 중앙지검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수사 기법을 가지고 다시 중앙지검에 와서 수사하게 되면 그냥 사단이 생기는 거죠.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보고 싶은 건 보고 듣고 싶은 건 듣는다. 이 사건도 보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는 것만 들었잖아요. 판결에서도 확증표정인지는 몰랐습니다. 수원 그 지검이 그걸로 좀 유명했었다. 제 사건도 수원지검에서 수사했습니다. 고개 심한 검사들이 있었는데 판사도 그런 유죄 예단을 가지고 이 사건을 대한 것 같다.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장동 사건부터 해서 성남 FC 사건, 또 백현동 사건, 쪽 수원지검에서는 또 쌍방울 사건. 처음에는 쌍방울 사건이 그 변호사비 대납. 처음에 변호사비 대납이었죠. 예, 예. 사실 이 수원지검 쌍방울 사건은 꼴찌였거든요. 예, 이거는 될 리가 없다. 예, 될 리가 없다. 예. 아니나 다를까 대납 사건 수사했더니 그 20억이 그 이모 변호사라고 예. 윤석열 대통령 총장 시절에 그 특수부 라인에 있던 그 사람의 그 에스크로 계좌 20억이었고 그래서 역시 이 쌍방울 사건은 수사가 안 되는구나. 쌍방울 사건은 오히려 검찰하고 유착만 드러나는구나.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랬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또 수사 방향 또 뭐 대북 송금인가 그것도 알아봤더니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끝났구나라고 했는데 국정원 문건에는 그 돈은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이란 말은 한마디도 없고 이건 주가 조정용이라고 국정원이 그렇게 보고서를 써놨어요. 3년에 걸쳐 이 사건을 추적해가지고 그렇게 국정원 문건에 써있는데 판사는 이걸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걸 안 믿고 쌍방울 회장이 한 말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국정원 문건이 2급 비밀이라고 들었고 2급 비밀이면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 그 수석비서관 이상들만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수석비서관이 뭐 7, 8명 이내니까 대통령, 그 다음에 비서실장, 뭐 정책실장, 그 다음에 수석비서관, 한 10여 명?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물론 국정원에서도 최고위층이 보겠죠. 그 정도의 비밀 인가를 받은 거면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확해야 되고 또 크로스 체크가 항상 들어갑니다. 그 정도의 문건인데 그걸 갖다가 뒤집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정보라든가 객관적인 반증이 필요한데 그런 거 없이 쌍방울 같은 건실한 기업이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판사의 개인적인 추측 주관이 들어간 그런 걸로 그런 2급 비밀인가 국정원 문건을 엎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건. 판결문을 원래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판결문이 그 국가 비밀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국정원 문건을 안 믿는 거냐? 네. 판결을 뭐라고 쓰냐 물어보면 국정원이 그걸 검증하려는 노력을 흔적이 안 보인다. 그 판사 얘기는 예, 판사가 안 믿는 이유로 그 국정원이 그걸 검증을 하려는 노력이 안 보인다. 그리고 판사가 쌍방울 같은 건실한 기업이 그럴 리가 없다라는 취지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아니 그러면 삼성은 건실하지 않아가지고 차주실한테 말 사주고 막 난리법석 펴가지고 이재용 감옥 간 거야? 아무튼 오늘 드디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사위를 출발을 시켰습니다. 다행히 이성윤 의원님 저 다 법사위 소속 위원으로서 계속 그들이 감추고 싶었던 것들에 대한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맞받아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적어왔어요. 국내에서 기업 집단을 운영하는 CEO가 오로지 주가 상승을 목적으로 그런 무모한 돈을 제출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 이랬겠답니다. 항소심 가면 파기 사유입니다. 경험칙을 누구나 공감을 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나라에 많은 기업들이 주가 부양하고 감옥 갔다 온 사람들도 많은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2010년도에 인수하면서 쌍방울 그룹 갖고 주가 조작해서 2017년도 유죄 판결 받았죠. 8년도에 처벌을 받은 기록이 있고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 기록에 전과가 다 딸려오거든요. 판결문까지. 네. 그걸 읽어봤을 텐데 과거에는 주가 조작을 했는데 이제는 개과천선하여 할 리가 없다. 이렇게 썼으면 모르겠어. 그런 건실한 기업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2017년, 18년도 그때 나노스가 이런 북한 관련된 그 사업으로 3배 이상 주가가 뛰었다는 것도 다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잠시 후에 네네. 사건의 변호사들이 나오니까 그러네. 거기 침범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건 확실하고 분명하다. 검찰 조작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아이고 너무 길어. 원래 검찰을 좀 헷갈리게 하려고 했죠.
거기서는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 당신들을 조사해봐야 되겠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검사들은 지금 특검법으로 대처한다고 하고 판사의 이 판단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정말 이 사건은 못된 수사의 결정판이라고 보는데 판사 부분은 판결만 가지고 이 법형에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사법농단에 대해서 검찰에서 기소한 판사들이 다 줄줄이 무죄가 나오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 박찬대 원대께서 이걸 또 판사한테 맡기면 또 무죄가 나오니 선출제 하면서 막 이렇게 페북에 올리셨던 그게 예, 판사도 선출직으로 뽑자. 판사 조사에서 기소해도 또 줄줄이 무죄가 나올 그렇겠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90%가 넘잖아요. 네. 근데 사법농단 수사할 때는 판사들에 대한 압수영장 기각률이 90%였어요. 거꾸로. 예. 그렇기 때문에 판사 수사는 정말 어렵고 자, 일단 검사는 특검으로 대응하는데 판사는 판사 제도 자체에 손을 보지 않는 한 쉽지 않다 이거는. 네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검사부터 조지죠. 근데 틀림없이 거부권 행사할 것 아닙니까? 거부권 행사하면 할수록 더 자주 통과시키자. 또 통과시키고 또 통과시키고. 예, 예. 그러니까 올해 내내 국정조사하고 특검을 발의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잖아요. 네네. 어떤 법원도 통과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어느 날 국민들이 폭발할 거다. 그게 올해 안에 뭔가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좀 나누어서 그래 계속 하시오라고 해서 한번 거부권에 뭐 금메달을 뭐 따게 한다든가. 예. 21대 마지막에 법안 4개 거부권 행사했는데 그중에 2개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거예요. 국민의힘이 발의했는데도 거부권 행사해버리잖아요. 예, 국민의힘 의원이 제정신이 발의한 아니에요, 것을,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국회 개혁 임시하는 첫 회의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힘에서 국민들이 200석을 안 만들어준 의미를 알아라. 거부권 행상 법 중에 하나가 국힘당에서도 발의한 건데요. 한우 지원에 관한 법률. 예. 대통령께서는 한우 좋아하시잖아요. 내용이 상관이 없어요. 그런가요? 예. 누가 발의했는지 잘 이해가 상관이 안 없고. 가더라고요. 예. 한우 육성이 정치적으로는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죠. 공천 살리자 이건데.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건데 국민의힘 의원이. 근데 그것도 거부권 행사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예, 기이하다. 예. 그분이 원래 그 무대포였어요. 동기시죠. 아이고. 하는 일이 서초동에서 하는 일하고 딱 장소만 용산으로 옮겼을 뿐 똑같습니다. 총선의 결과로 국회의원들 뽑아놨는데 대통령이 모조리 다 거부권 행사하면 총선의 결과도 인정하지 않는 거 내내 그럴 거란 말이죠. 내내. 수십 개, 수백 개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7개 상임위원장 이거라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움직임이 좀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공장장님? 근데 안 들어오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기 초선 의원님 마음은 그래도 일단 말은 이렇게 말은 이렇게 들어오세요. 예. 이분이 저 법사위 간사님이세요. 예. 국회의원 11일차. 아니 거부권 행사하고 대통령실이 나서 재표결할 땐 들어와야죠. 예, 그때는 네, 본회의장은 들어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때도 안 들어오면 그냥 또 통과돼 버리니까 세비 반납해야 됩니다, 진짜. 한 두세 달은 이럴 수 있어도 계속 네. 그럴 수는 없거든요. 네. 뭔가 터져도 터질 것 같아요. 누가 세비 반납하는 법안을 내서 그거 빨리 통과시키면 고민이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국힘 의원들이. 예. 재선의 아이디어입니까? 조선들의 아이디어. 자, 앞으로 두 분은 세트로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하영 부지사의 두 변호사를 모시겠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사건에 조사도 많이 받아봤는데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하영 부지사가 변호인들을 잘 만났구나. 진심으로 변호하는 변호사를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두 분의 기자회견을 보고 논리적이기도 하고 감성적이기도 하고
인상적이었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알로에 헤어스타일. 기자회견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제가 잠깐만 이거 기자회견 짧게 보여드리고 2019년 12월은 이재명 도지사가 도지사 지위를 상실당하는 항소심 판결을 받은 지 2달밖에 안 된 시점입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시점입니다. 심지어 당시 경기도를 담당했던 국정원 담당자가 당시 이화영 부지사를 만나서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고, 당시 시점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은 사실상 요원하다라는 보고서까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가 현재 재판 기록에 나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2019년 12월에 김성태만은 이재명의 대통령 출마를 확신하고 300만 불을 줬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이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이 얘기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렇지. 그때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으로 도지사 상실형이거든요. 그러면 5년 동안 못 나와. 아유, 이재명 끝났구나 이번에는. 라고 할 때였고, 그리고 하노이 회담이 실패해가지고 문 대통령도 북한을 못 갈 때예요. 그런데 쌍방울 회장만은 아니야. 이재명은 북한 갈 수 있어. 그리고 대통령 출마해서 대통령 될 거야. 300만 불을 내가 본 적도 없지만 주고 말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말도 안 되지. 두 번째, 우리 김강민 변호사는 조용히 있다 마지막 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재판부는 그 정도 되는 규모의 기업에서 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행위다.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다. 이걸 전제로 깔아놓고 재판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국정원 문건이 거짓말이고 김성태가 진실이고 방용철이 진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야, 이것도 확 와닿는. 근데 요 말밖에 안 했어요. 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었습니까? 신진우 부장이 서울 변호사회죠. 우수법관 상을 받았다고 했기에 최대한 논리적인 재판을 진행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재판에 임했었는데, 제가 재판에 참여했던 그 시점에 제 3차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를 괴롭히려는 의도로 모든 범죄를 쪼개서 기소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뇌물죄로 기소를 했고, 그것이 6개월의 영장을 소요합니다. 그 두 번째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그리고 세 번째 증거인멸 교사 사건의 영장이 청구됩니다. 그런데 증거인멸 교사 사건 영장, 3차 영장이 청구될 당시에 이미 증거인멸 교사는 재판이 끝났습니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국한된다라는 것이 영장주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미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재판이 끝났는데 증거인멸 교사로 3차 영장을 청구하면서 외국환 거래법 위반을 제시합니다. 이건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거죠. 두 번째로 증거인멸 교사에 관해서 무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021년 10월 19일에 피고인 이화영이 TV조선 이채연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방용철 부회장에게 전화를 해서 하드디스크가 교체됐다라는 것이 공소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했다라는 2021년 10월 19일보다 일주일 전인 10월 12일에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주문 내역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교체됐던 거죠. 증거를 인멸할 수가 없는 거지, 이미 교체돼서. 그렇죠. 이미 교체돼 버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무죄의 상황이 드러난 거죠. 그렇다면 3차 영장은 기각됐어야 하는 건데. 그렇죠. 기각됐어야죠. 그런데 영장을 발부하고 그다음에 김성태가 나와서 말을 바꿉니다. 10월 19일이 아니고 10월 초였다. 말을 바꾸고 그 다음에 공소장이 변경됩니다. 야,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 재판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영장을 발부해 놓고 나중에 검찰이 내용을 바꿔버려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판사가 검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야, 그런 건 처음 들어보는 사례인데? 일단은 기각시켜놓고 판사가 검사한테 증거인멸을 했다고 하더라도 날짜가 틀린 거 아니야?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기각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발부해 준 다음에 검사들한테 야, 이거 고쳐. 한 거나 마찬가지네? 더군다나 와. 김성태가 법정에 나와서 피고인 이화영으로부터 하드디스크 교체에 대해서 전화로 들었다라고 진술을 했지만
김성태와 이화영의 통화 내역이 검찰의 기록에 없었습니다. 이화영은 김성태 전화번호를 몰랐기 때문이죠. 전화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예? 예,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변호인이 전화 내역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김성태는 곧바로 아마 방용철 전화로 내가 통화했을 것이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김성태는 바로 직전에 방용철은 그 하드디스크 교체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또 진술했었습니다. 그 앞에는? 예, 맞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앞뒤가 했네요. 안 맞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다 무시하고 이 사건 1심 판결은 모두 인정했습니다. 나쁘다. 나쁘다, 진짜. 그런 거 한번 딱 변호인이 겪으면 멘붕 되겠어요, 그죠? 그것 말고도 또 변론 과정에서 숱한 유도신문이 있었습니다. 만약 검찰과 김성태가 짜고 이런 사건을 조작된 내용을 진술하기로 했다면 검사가 단순히 질문하면 김성태가 나와서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렇게 이제 머리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가 유도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유도신문은 우리 형사소송 규칙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뭔가 뉘앙스를 주고 그렇게 대답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진실성을 믿기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서 2019년 5월 12일에 있었던 쌍방울과 북한 임경영 간의 그런 합의 계약이 있는데 우리 정세현 장관님이라고 통일부 장관 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날짜를 잘 기억하시거든요. 20년 전, 30년 전 다 날짜를 기억하시는데 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던 거고요.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검사가 뭐라고 하냐면 500만 불에 대해서 이거 계약금의 성격이 아니죠라고 해요. 당시에 쌍방울은 히토류 개발과 관광자원 개발로 계약을 1억 불짜리 계약을 체결하고 사실 그 1억 불짜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 없이 체결했던 게 말이 안 되니까요. 그 500만 불이 계약금이었는데 검찰이 이건 계약금의 성격이 아니죠라고 유도신문을 하고 거기서 김성태는 계약할 게 없었습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다 이루어졌다. 그렇죠. 신문이. 예, 그렇죠. 검사가 미리 답을 말하고. 그렇죠. 거기다 대해서 맞다라고 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예. 그런데도 그걸 제지하지 않았다. 예, 그렇죠. 판결에서 그 가장 납득할 수 없는 대목 3가지만 한번 추려서 얘기해봐요. 일단 첫 번째 얘기하신, 아니, 2019년 12월은 이재명 대표가 방북할 가능성이 없었다니까? 국정원 보고서에도 요원하다. 요원하다는 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하노이에서도 실패했고, 이재명 대표 혼자 북한을 갈 수가 없어요. 지사직 상실형이 선고됐고. 근데 어떻게 이 쌍방울 회장만은 이재명은 대통령 된다니까. 이재명은 북한 갈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이재명 얼굴도 모르고 본 적도 없지만 돈을 300만 불을 내가 대신 내주는 거야. 그리고 500만 불은 스마트폰 비용으로 대신 내주고 100억을 내가 쓰는 거야. 이렇게 했다고 판사를 믿는 거잖아요.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 외에 2가지만 더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 혐의 사실 뇌물죄부터 말씀을 드리면 뇌물죄에서 문모 씨라고 제3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쌍방울이 문모 씨한테 카드를 줬다거나 급여를 줬다거나 했는데 이게 사실상 이화영에게 줬다라는 논리로 이걸 전부 다 이화영에 대한 뇌물로 구성을 했는데 그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화영과 문모 씨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라는 게 설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처음에는 이 둘을 불륜관계로 몰고 갑니다. 그 해당 시기에 거의 1년 동안 둘 사이에 전화통화 기록이 없어요. 전화통화 기록도 없는데도 밑도 끝도 없이 뭐 사적 수행 비서다. 이렇게 몰고, 이러한 논리가 사실 법원에서는 아예 다 받아들여져가지고, 문모 씨에게 지원된 게 전부 다 이화영에게 지원된 걸로 인정이 됐죠. 그 쌍방울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카드를 준 게 아니라 문모 씨한테 카드를 줬는데 둘이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화영한테 줄 것을 문모 씨한테 준 것이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는 그걸 부인하고 있고. 네. 그런데 재판부는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물증은 없는데. 야, 이거 골 때리네, 이것도. 통화 내역이 없으니까 검사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왜 전화를 안 했죠라고. 그러면서 이화영의 비서, 남자 비서, 문씨는 여자입니다. 네. 이 3명의 그 통화 기록을 합쳐서 제시합니다. 남자 비서와 그 문씨는 오누이 같은 관계입니다. 남자 비서의 그 방송통신대 과정을 도와주고 둘이 통화를 많이 합니다. 이화영과 그 문씨는 통화 내역이 한 2년에 걸쳐서 없는데 그러니까 이 3명의 통화를 마치 같이 통화한 것처럼 그렇게 짜깁기를 했습니다. 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원래 이런 통화가 있는가 했더니 다 편집한 거였습니다.
실제로 이건 증거가 아닌 거죠. 그냥 에디팅한 거니까. 그러니까 비서와 문 씨가 통화한 건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화영과 비서가 통화한 건데. 예, 맞습니다. 이화영과 문 씨는 통화가 없는데. 네. 이 세 개를 그냥 나란히 편집해서 마치 3자 통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근데 그 당시에 만약 사건이 벌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은밀하게 통화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유가 없죠. 예, 누가 그렇게 복잡하게 통화를 합니까? 예. 그러니까 검사가 왜 만약에 내연의 관계면 오히려 그런 사람을 통하지 않지. 그렇죠. 몰래 통화해야지 둘이. 그러니까 왜 통화 안 했죠라고 질문했죠. 이게 왜 필요했냐면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부지사한테 뇌물을 줬다라고 만들었어야 해요.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는 쌍방울 회장의 진술에 따라서 감옥에 안 갈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울 회장을 통해서 이화영을 압박하고 이화영을 통해서 이재명 진술을 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사이에 쌍방울로부터 직접 돈 받은 게 없으니까 문 씨가 쓴 카드는 이화영이 쓴 카드로 재판부가 받아들였다는 거죠. 문 씨가 이화영을 위해서 사용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전체 카드 내역 중에 1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문 씨가 기부자인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인정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변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기소는 쌍방울이 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약 한 3년에 걸쳐서 커피, 빵, 문 씨가 있는 그 근처에 이화영 씨가 갔을 때 뭐 머리 커트했던 13,000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13,000원이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연애 사이에 너무하네. 예? 그러면 애초에 쌍방울은 문 씨한테 카드를 왜 준 거예요? 대관 실무자를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화영이 쌍방울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일종의 대관 업무를 맡긴 거네요? 그렇죠. 대관 업무를 맡길 사람으로 선정해가지고 문 씨한테 카드를 준 건데. 그러니까 문 씨는 공무원이 아니고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안전했던 거죠. 쌍방울 입장에서. 이쪽 진영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대관 업무를 맡아주라. 그리고 그렇죠. 활동비 역으로 그 카드를 줬고. 예.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고 정치인이 아니라는 점이죠. 네. 그러면 정치자금법 위반도 걸리지 않고 뇌물죄도 걸리지 않고 그리고 피고인 이화영이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지원을 거절하겠다. 그런데 이제 어떤 자리에서 같이 있을 때 뭐 커피값을 내줬다든가 이런 거네요. 그런 거를 이화영 부지사가 받은 걸로 쳐서 예, 그렇죠. 몇 년간 합쳤더니 2천만 원이 되고 예. 그 부분은 범죄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건 정치자금법 위반이지 뇌물죄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기부자는 문 씨가 되어야 되고. 문 씨가 되는 것이고. 예, 쌍방울이 아닌. 그런데 저기서는 쌍방울 회장이 돈을 준 것이 되어야 뇌물. 예, 왜냐하면 쌍방울이 그 소위 로비를 한 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화영 부지사한테. 그래야 형량이 크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크게 형량이 늘어나야지 그걸 가지고 압박을 할 거 아니야. 그렇게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카드를 누가 받았느냐가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됐던 것입니다. 문 씨가 받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받은 걸로 쳐서 그 돈 전체를 뇌물로 재판부가 판단했다. 그래서 둘이 특별한 사이였어야 했기 때문에 그 논리가 성립되려면 둘이 이제 특별한 사적인 관계인 것을 몰고 가려고 했더니 전화통화 하나도 없어. 맞습니다. 그래서 왜 서로 통화를 안 했냐고 그랬다고요. 그 검찰이 얼마나 이 디테일하냐면요. 이발비를 계산해줬다고 했잖아요. 네. 그 헤어 디자이너를 증인으로 부릅니다. 15,000원인데. 네, 머리 깎을 때 분위기가 어땠냐. 분위기가 어땠냐. 네. 어떤 관계로 너는 느꼈냐. 이 남녀 관계가 틀림없어 라는 인상을 판사한테 주기 위해서 헤어 디자인을 뭐라고 했나요?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그렇게 느끼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오늘 꼭 그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판결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재명이 결국은 이제 2020년에 무죄 판결을 받기 때문에 예. 당시 2019년 12월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방북을 추진하는데 현실적 장애가 되지 못한다. 예. 2심 판결을 뒤집어질 걸 누가 알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런데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방북을 추진하는데 현실 장애가 되지 못한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향후에 피선거권을 5년 동안 박탈당할 이 사람한테 장사꾼인 김성태가 300만 불이라는 35억에 가까운 이 돈을 베팅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입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2020년 7월에 이재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12명의 대법관 중에서 5명이 그러니까 7대5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아슬아슬했죠. 정말 한 명이 돌아섰으면 그쵸. 안 됐던 거죠. 정말 아슬아슬하게 무죄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김성태는 그거보다 7개월 전에
이재명의 무죄를 확신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설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판사는, 지금 예, 판사는. 그렇죠. 예. 그러면서 판사가 이재명이 방북을 하지 않으면 김성태의 계획은 실현될 수 없었다라고 전제합니다. 그러면서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방북을 추진한 그런 정황이 없다라고.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예. 1페이지 이게 쌍방울이 5월 달에 북한과 계약을 체결하고 6월 달부터 준비했던 겁니다. 요 내용은 판사가 이재명 아니면 쌍방울은 북한에 가지 못했을 거야 라고 판단해서 이 판결을 내렸으니 그게 아니야. 쌍방울은 이재명하고 상관없이 여러 차례 여러 가지 접촉을 하고 만나고 했어. 네. 자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자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입니다. 5월 달에 체결한 계약을 계속 협의하고 두 번째 보면 최우선적으로 회장님의 방북 추진, 김성태의 방북 추진이죠. 그다음에 회장님 방북과 관련해서 평양 사업 설명회. 그러니까 김성태는 2019년 12월 달에 평양에서 본계약을 체결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쌍방울 내부 문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문건이 아주 자세한데 5월 달 단동에서의 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들을 협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재명 없이 이 일을 할 수 없었다는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이 안에 이재명 이름이 계속 있어야지. 맞습니다. 여기에 이재명과 같이 갔어야 했다든가. 그렇죠. 여기 보면 참여할 사람들이 아주 자세하게 거명되어 있습니다. 쌍방울 회장, 계열사 사장단, 그리고 장원그룹, 필룩스 참여할 사람이 다 거론되어 있는데 만약 여기에 경기도지사 혹은 경기도 공무원이 언급돼 있었다면 이게 증거가 되는데 그렇죠. 그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판사가 말한 거하고 정반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판사는 이재명이 없었으면 이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대신 돈을 내주며 이런 걸 했다는 취지인데 그게 아니라 이재명 없이 사업을 잘하고 있었구만. 그렇죠. 그리고 북한에 갈 때도 이재명 데려가야 된다는 얘기가 없구만. 이재명은 사실 필요가 없죠. 예. 필요가 없네요. 네. 근데 이 내용을 판사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예, 당연히 봤습니다. 진짜 스트레인지하네. 이재명 아니었으면 안 될 사업이었어. 라고 하면 쌍방울 내부 문건에 이재명이 있었어야죠. 이재명을 위해서 돈을 어떻게 준비하고 이재명과 어떻게 만나고 이재명을 어떻게 설득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없구만. 에이 씨발. 그리고 판사는 주가 조작용이 아니다. 국정원에서는 이 돈은 북한의 주가 조작용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과 사업한다고 그러면 쌍방울 계열사 주가가 확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은 쌍방울이 이득을 얻을 테니까 그 이득을 북한과 나눠 먹자. 북한 쪽 인사가 한 말이기도 하고 그 목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됐다고 국정원 문건도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정원에서는 주가 부양용이다. 그렇게 적고 있는데 판사는 국정원 문건을 배척하면서 주가가 부양됐을 때 팔아서 차익을 실현하지 않지 않았냐. 그러니 주가 조작용이 아니다. 이거는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약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노스라는 회사가 대주주 비율의 90% 정도가 돼요. 계열사입니다. 쌍방울에. 예, 90%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주식을 김성태 일당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주식이 오르면 고스란히 김성태의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100원짜리가 있고 400 몇십 원짜리가 있었는데 전환사채는 100원 넣고 이걸 주식으로 전환할 때 가액이 10,000원이었다고 하면 100원짜리 채권으로 10,000원을 버는 거예요. 이미 그만큼 100배의 수익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죠. 처분하든 말든 간에. 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했어요. 전환할 때 가액이 상당히 고가였습니다. 그러면 100원짜리가 10,000원짜리가 됐으니 그때 이미 차익 실현이 된 거고 그렇죠. 그 이후에 그걸 팔든 안 팔든 가는 재판부가 고려할 사항이 아닌 거예요. 아, 그 전환사채를 실현을 했어요? 실현했죠. 그러면 이미 이익을 얻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이익은 이익으로 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노스라는 기업의 주가가 폭등을 해가지고 이익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폭등했을 때 코스닥 3위까지 갔어요. 이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쌍방울 내부의 직원들이 자기들끼리 카톡한 거는 있어요. 그건 봐도 주가 부양을 시킨 게 맞지. 맞는데 이걸 팔아서 차익 실현을 안 했기 때문에 주가 조작용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환사채로 이미 이득을 봤는데 전환사채 이득은 이득이 아니냐? 이 말씀 하나 있고 원래 이 목적 자체가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실현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면서요. 조금 더 보충을 하면 전환가액이 100원이면 1억 원이면 100만 주를 얻을 수 있는 그렇죠. 예, 무지막지한 이득이죠. 그리고 주식의 가치를 높여서 주식담보대출의 여력을 넓힙니다. 더 많은 돈을 담보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이스타 항공을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이스타 항공의 M&A 계획서에 나노스의 그 지분, 그 나노스의 주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김성태의 계획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가를 띄워가지고 그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늘려가지고 그 금액으로 이스타 항공을 인수하려고 했던 것이다. 실제로 그런 문건이 있다. 쌍방울에. 그러면은 주가 보유하는 목적이 나오잖아요. 목적이.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제출됐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도 그걸 팔아서 차익 실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보유량이 아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게 회사를 M&A에서 가져오잖아요. 특히나 코스닥 회사들 그리고 주가가 매우 낮고 혹은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이런 회사들. 나노스는 거래 정지 상태였는데 이런 회사들은 그 시세 조정 목적으로 한 M&A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주가 조작용으로 회사를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회사들의 대주주가 변경될 경우에는 의무 보호 예수를 시켜요. 그러니까 주식을 갖다 맡겨놓는 겁니다. 너 이게 회사 사다가 장난쳐서 단기간 내에 상승시켜서 팔라고 하지. 그거 못하게 너 1년 혹은 2년 동안 예탁원에 주식을 맡겨놔. 이렇게 해놔요. 전환사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호 예수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호 예수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대주주 비율이 90%나 되는 코스닥의 매우 가치가 낮은 회사, 특히나 실적이 전혀 없는 회사, 계속 적자 상태였거든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90% 이상 가진 대주주가 M&A를 하고 나서 바로 차익 실현했을 경우에는 바로 조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불가능한 얘기예요. 팔아서 차익 실현한다는 것은. 예, 너네 이거 팔아서 차익 실현 안 했으니까 이거 시세조정 행위 아니야. 이거는 자본시장법을 아예 무시한 발언입니다. 어차피 그렇게 못할 일인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주가 조작이 아니냐고 말하는 것은 금지된 행위를 안 했다고 면책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네. 그렇죠. 이상한 판결을 진짜로 내렸네요, 진짜. 변호사들은 이 빡돌만 하네. 그 기자회견 한 20분 되는데 기자회견을 보고만 있어도 무슨 일인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빡쳤네. 두 분이. 근데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이재명을 엮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요 판결이 나오자마자 이재명 기소해버렸더라고, 이제. 그런데 판사는 이렇게 이 재판을 마무리 지었거든요.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이걸 보고했느냐 보고하지 않았느냐는 이 사안의 본질과 상관없다. 이걸 왜 그렇게 했을까요? 대충 얼버무리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여서 그런 겁니다. 여기 제가 준비한 자료 중에 자료를 많이 준비하시네. 8페이지 한번 보시죠. 피고인 이화영이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고 진술한 조서입니다. 여기 보면 2019년 7월 29일경 10시에서 11시경에 제가 보고드렸을 것입니다. 라고 이화영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입니다. 네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같은 시간대입니다. 2019년 7월 29일 10시 21분. 이재명은 당시에 국회의원 회관에 있었습니다. 알리바이가 있는 날짜였던 거죠. 일부러 이렇게 골랐다면서요? 그렇죠. 검찰의 회유에 직면해서 어쩔 수 없이 이재명에게 방북비용을 보고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나중에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하고 알리바이에 있는 날짜로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번 이화영 부지사 부인이 와서 했던 이야기는 너무 괴롭고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 거짓말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큰 죄가 아니라고 그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회유를 통해 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하긴 할 텐데 이것이 거짓말임이 나중에 밝혀지도록 일부러 이런 날짜를 골랐다. 이런 맞습니다. 의미죠. 예. 이것을 판단하는 것 자체는 수사가 조작됐다라는 것이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예 제외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수사가 회유와 협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결국 모든 진술이 오염됐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가 왜 하필 알리바이가 있는 날로 골라서 이런 진술을 했을까의 답을 구해야 되잖아요. 2심에서는. 예, 맞습니다. 예. 이화영 부지사가 내가 여차저차해서 괴로움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했지만 나중에라도 이게 거짓말인 게 밝혀지게 하려고 일부러 이날을 골랐어. 이런 식으로 진술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을 아예 판단해서 제외시킴으로써 김성태의 진술이 믿을만하다라고 밀어붙인 것입니다. 또 쟁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19회 조서라고 써 있었는데 네. 10일에서 19회 조서까지 9개의 조서가 해당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검찰이 법원에 제출을 했고 이게 증거로 채택되기 전에 재판이 이제 국정문건이 다뤄지기 때문에 비공개로 했던 재판이었는데 그러니까 기자들은 없었습니다. 재판정에서 판사가 피고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근에 검찰에서 진술을 하셨는데 진술 내용이 이전과 바뀐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그때 변호인이 저희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아닙니다. 예. 여러 번 바뀌어요. 예. 예. 그때 변호사가 재판장에서 얘기를 해버립니다. 증거로 아직 채택도 안 된 거고. 근데 뭐 이재명 지사한테 몰라 보고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이 자체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인데 그 다음에 재판이 끝나고 재판정 빠져나와서 해당 변호인이 이제 이례적으로 그 옆에 검사까지 동석한 자리에서 똑같은 발언이 기자들한테 다시 나옵니다. 그 바람에 이화영이 이렇게 했다. 진술을 바꿨다라는 게 대서특필이 돼버려요. 대서특필 됐죠. 예. 사실상 저는 이거는 재판장이 유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요. 재판장이 변호인으로 하여금 증거가 채택도 안 된 내용을 말하도록 하여 재판이 끝나자마자 기자들이 그걸 묻게 만들었다. 그랬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획기적인 이제 절차 진행이 있습니다.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2019년 7월 29일 10시에 보고했다라는 조서가 작성된 다음에 김성태가 법정에 나오고 김성태가 갑자기 카드 얘기에 관해서 꺼냅니다. 원래는 방용철은 카드 받은 사람이 문 씨라고 얘기했다가 김성태가 체포된 이후에는 카드 받은 사람이 이화영이라고 말을 바꿉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다시 카드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헷갈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카드를 누가 받았느냐에 따라서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이화영 무지사가 감옥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몇 년을 거기서 썩느냐 그게 그렇죠. 카드를 누구한테 줬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진술이 이렇게 이화영 무지사가 이재명한테 줬다로 바뀌고 나자 쌍방울 회장이 아니 난 문 씨한테 줬던가? 예, 헷갈린다고 표현합니다. 다음에 진술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화영에 대한 압박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작성했던 조서를 법정에서 정식으로 동의를 해. 그렇지. 동의를 하면 카드를 누가 받았는지 내가 말을 바꿔줄 거야라는 문 씨가 되는 순간 이화영 무지사는 집행유예로 나오는 거예요. 이 획기적인 절차 진행에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재판은 증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증인신문 계획서를 제출을 해요. 검찰이 1년치를 제출합니다. 올해 말까지 어떻게 누구누구를 어떻게 부르겠다라는 계획서를 제출을 했고 그 계획서에 따르면 김성태는 12월 달에 나와야 돼요. 근데 갑자기 이제 저 뒤에 있는 김성태가 갑자기 중간에 딱 땡겨져가지고 요 말을 하러 나왔다는 거죠. 요 말을 하러 나왔고 김성태가 생뚱맞게 내가 옛날에는 진술하기 싫어가지고요 검찰한테 진술 안 난다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진술하고 싶어라는 자필 진술 의향서를 법원에 제출을 해요. 그리고 그걸 근거로 중간에 김성태가 갑자기 들어온 거죠. 기술이 많이 들어갔네요. 이게 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쌍방울의 문건에도 이재명이 등장하지 않고 국정원의 문건에도 이재명이 등장하지 않고 경기도의 문건에도 이재명이 북한에 간다는 얘기가 등장하지 않는단 말이죠. 어디에도 이재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한테 그 돈 당신을 위해서 쌍방울이 북한에 줬어라는 보고를 했다고 하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증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료만 객관적으로 봤다면 판사가 이건 아니구나. 이재명이 북한에 갈 수도 없었고 그리고 국정원 아니야. 대한민국에. 대북 관계는 걔네가 최고 아니야. 거기서 낸 보고서도 이재명이 없고. 근데 그걸 다 배척한 거죠. 쌍방울 말만 맞아. 국정원은 틀렸어. 쌍방울 같이 건실한 김에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판결한 거예요, 이게. 진짜 나오기 어려운 판결이다. 이 두 분이 지금 열이 받았고 그때 막 분해가지고 우시더라고. 근데 그 우는 거 보고 내가 부러웠어요. 저런 변호사를 구해야 되는데. 자기 의뢰인 이 억울한 일을 겪는다고 울어주는 변호인이 있을 것 같아 잘? 잘 없다. 박수. 자. 당시에 판결 선고 이제 마지막 즈음에 9년 6개월이라는 그 숫자를 들은 그 피고인
이화영의 표정이 아주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사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제가 눈물을 흘렸다는 기사를 만약 이화영 선배님이 보면 덜 외롭겠다. 그런 생각도 하셨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이화영 부지사의 상태가 지금은? 아주 밝아요. 지금 10년 씨발 말하면서. 예, 사실은 이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학창 시절에 징역을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 느낌을 압니다. 그 국가 권력이 어마어마한 벽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벽 앞에 던져져 있는 자신의 그 초라함, 나약함, 아마 며칠은 이제 잠을 못 잤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접견을 갔을 때 아주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겨냈구나. 부인은 어떤 상태입니까? 형수님은 너무 강해요. 그건 저희가 지난번에 확인했죠. 제가 어떻게든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무죄 나오겠어.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알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이제는 초창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저거 될 일인가 저거 되지도 않는 일 가지고 저런다고 생각을 해서 관심이 없었거든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진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구나. 이재명 제3자 뇌물죄라고 하면 수혜자가 김정은 아닙니까? 김정은한테 이재명 대신 김정은이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맞습니다. 제3자 뇌물죄라는 건 그런 논리예요. 박근혜 대신 최순실 받은 거 아니야. 여기서 최순실은 김정은이야. 이게 말이 되나?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가장 중요했던 고리가 이화영 부지사였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가 이런 고초를 당했고 이런 판결이 나왔다. 자, 두 분 앞으로 계속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선고 이후에 반대편 사람들한테 온라인상으로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알로에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같은 방식으로 신진우 부장판사를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시키는 것 같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하겠습니다. 저들이 비논리적으로 행동하더라도 우리는 논리적으로 답을 하고 비합리적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야비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품위를 지켜서 꼭 그렇게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깡탕버터 오랜만이네. 네. 맛있어요, 이거. 네. 이걸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맛있다. 이렇게도 먹을 수 있는데, 버터만 먹어도 맛있어, 이건. 맛있겠죠? 이분들한테 오늘 사람 숫자 많지 않은데, 주지 마. 네 분을 모시겠습니다. 이거 좀 드셨어요? 혹시 예, 아주 네, 이거 하나씩 드셔보시죠. 맛을 보여드리고 싶은 황탕버터 이거 멈출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구매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름에 구매하시기 좀 힘들 거예요. 생우유로 만든 생버터잖아요. 지금 구매를 해두셔야지 여름 동안에 발라 드실 수가 있습니다. 말 좀 하세요. 아니 저는 하면 안 돼요. 의원이어가지고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거밖에 안 돼. 제가 이런 거. 커피를 일부러 들고 들어왔어요. 왜 그랬을까? 지금 드시고 계신 게 가염 버터입니다. 어떠세요? 제가 원래 버터를 좋아해서 여러 가지 버터 되게 많이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것만큼 풍미가 좋고 느끼하지 않으면서 음식의 맛을 헤아려주는 건 정말 단연 최고인 것 같아요. 깡탕버터. 미리 섭외했던 거 아니야? 짠 거 아니에요. 진짜 짠 거 아니에요. 예. 정말 이거 빵인지 천국에서 내려온 뭔지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시는 분들 진짜 안 먹는 분 없었으면 좋겠다. 꼭 한번 잡숴봐.
저도 혼자 살고 혼자 사시잖아요. 그래서 6개가 필요 뭘 그걸 없어가지고. 굳이 또 6개 지금 12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공동구매하기로 했어요, 진짜 저희는. 변호사님까지 해서, 셋이서. 변호사님도 이제, 예, 네. 두 분이 사시니까, 넷이서 이거를 나눠 먹으면, 네. 저는 벌써 샀어요. 집에 가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완전 밀봉해서 냉동해놨다가 먹기 전날 꺼내서 먹었거든요. 똑같아요. 이게 제가 프렌치 토스트를 주말 아침에 만들어서 먹어요. 네. 프렌치 토스트가 조금 뜨거울 때 요걸 툭 잘라가지고 그 위에 넣으면 이렇게 싹 녹아요. 그럼 이제 계란이 펴지죠. 버터 들어갔죠. 탄수화물이죠. 죽어요. 게다가 이 버터는 딱 벗기면요 너무 예뻐요. 이 글씨가 이렇게 딱 새겨져 있는데 뭐 이렇게 예뻐 버터가. 근데 맛은 기가 막힌다. 잡사봐. 잡사봐. 자, 그만해 이제. 녹아버릴 것 같아 이제. 오늘 액트지오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상해. 얘네. 세금 체납 같은 것도. 세금 체납했는데 그 세금의 성격이 뭔지 보니까 주민세 내죠, 주민세. 1년에 몇천 원 나오는 지방세인데 등록된 기업이 영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내는 주민세 같은 성격의 기본 지방세예요. 근데 이거 4년이나 안 냈어. 4년 동안 다 합쳐서 200만 원인가. 안 내서 자산세가 붙어서 그만큼 된 것이지. 이거는 이 법인이 세금 처리까지 하면서 어떤 사업을 영위할 생각이 없을 때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걸 안 내면 당연히 고지서 날라와. 4년이나 연속으로 안 낸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엄청 스트레인지해. 제가 소득세를 한번 2년치를 밀렸다가 낸 적이 있어요. 회계사를 고용했구나. 이 사람의 변명은 회계사를 고용했더니 회계사가 실수했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로 모를 수가 없다. 심지어 개인이 소득세를 안 내고 있을 때도 뭐 문자, 뭐 우편 엄청 날라오거든요. 법인 자격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어서 큰 돈이 아님에도 안 냈다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지. 왜냐면 페이스북에도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리고 그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법인 자격이 아예 정지가 돼 있었던 상태거든요. 그렇지. 법인 명의로 했다면 계약 자격이 없는 거예요. 뭐 옛날 말로 하면 금치산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사람으로 치면 그 계약 능력이 있느냐. 행위 능력이 없습니다. 행위 능력, 네. 법률 용어로 보면 행위 능력이 있느냐. 100번 양보해서 회계사를 고용해서 실수하기 시작했다. 4년 전에. 4년 동안. 아니, 해명이 그래. 그렇게 해명했어요. 원래는 잘 냈는데 회계사를 고용하자 회계사가 실수를 해가지고 못 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믿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원래 모르겠는데. 회계사를 고용했을 때는 잘 됐는데 개인이 하다 보니까 실수했다. 이러면 이해하겠는데. 어쨌든 뭐 회계사를 고용해서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쳐. 근데 그러면은 이제 행위 능력도 없는데 뭐 텍사스주 판례가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국가 용역이나 지방 자치단체 용역 할 때요. 지방세 완납증명서, 국세 완납증명서는 필수 서류입니다. 1번 서류. 국회의원 출마할 때나 지방선거에 출마할 때도요.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다 내야 돼요. 심지어는 직계 좀비속도 해야 돼요. 근데 차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걸 모르고 계약을 하지?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요. 기피상의가 하나는 과방위에 가서 방송 3법부터 시작을 해갖고 유희림, 뭐 백선기 뭐 이런 사람들 얘기가 나오면 방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최근에 산자위가 추가됐다는 이야기가 이걸 어떻게 방어하지? 이 보고서 검증한 게 액트지오의 빅토르 박사하고 논문을 같이 쓴 공조자라는 거잖아요. 공조자 포함해서 평가를 한 자문위원이 3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미국의 텍사스대의 지질과학대학 소속 교수들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거기도 비슷한가 봐요. 사람 사는 세상이라 그런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우리 정부가 당신이 잘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면 안 되고 레드팀 역할을 할 사람들이 검증을 해야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받아줬어.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그러면 그 보고서가 맞다고 하지. 다 아는 사람들인데. 그 보고서가 맞다고 하고 나서 5천억을 쓰는 거 아니야. 왜 이랬을까? 네. 이게 되는 사업이라면 첫 번째 우드사이드는 절대로 나갈 일이 없다. 되는 그렇지. 사업이라면. 15년간 거기 해왔는데 거기다가 자기당 꼬라박아가면서 돈 몇천억 꼬라박았을 거 아닙니까? 석유 나오면 거기 절반 가져가는데. 네, 5대5로 가져가는 건데. 두 번째 징후는 한국 주식시장이죠. 반짝 올라갔다 29.9%.
석유자 들어간 거 다 올랐죠. 한국석유도 올라갔습니다. 한국석유는 아스팔트 만드는 회사예요. 석유하고 상관없어요. 석유라고 써있다고 해서 거기도 한 20% 올라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다 떨어졌어요. 세 번째 징후는 브라질 전체 매장량보다 더 많다는 건데 이 정도라면 포브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의 경제지에서 여기서 이게 터졌다라고 얘기가 나와야 돼요. 실물 경제에서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포인트가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석유공사의 일부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냐. 원래 대통령이 발표 안 해도 먹을 수 있는 시나리오잖아요. 이게 미스터리가 뭐냐면 이건 원래 산자부 결제 사안이에요. 산자부가 결제했으면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이 돈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 결제 사안도 아닌 것을 대통령이 나서서 국정 브리핑을 하고 굳이 액트지오를 밝혔어. 그래서 액트지오를 밝히는 순간 모두가 다 액트지오를 추적하게 되잖아. 산자부나 석유공사에서 저 양반 때문에 사업 하나 말아먹게 생겼네 하고 갑자기 대통령이 뭐 필요한데 갖고 와봐. 부인 거 가리려면 뭐 필요한데 가져와봐. 이렇게 된 건지 그게 궁금해요. 미스터리지. 대통령이 나서서 이 말을 하는 바람에 액트지오가 들어와 버렸단 말이지. 다른 데서 한번 했었던 소축감이야? 네? 또 귀인설? 살인범을 수사한 FBI 요원들의 인터뷰라는 책이 있었어요. 정말 똑똑한 살인범들은 자기가 살인을 해놓고 그 현장에다 말도 안 되는 증거들을 뿌려놓는데요. 어제 길에서 주순 담배꽁초 이런 걸 막 뿌려놓는 거야. 그러면 FBI가 이걸 가지고 수사하느라고 정작 진짜 사건을 수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예, 이게 허접할수록 좋대. 수사를 하다가 막혀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시간은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남겨둔 흔적은 없어진다는 거지. 아주 똑똑한 범인들이 그렇게 하고요. 아주 머저리 같은 범인들도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러 놓고 뭐 자기 주머니 안에 주머니 뒤지다가 여기 또 먼지 떨어져 나오고 범인이 똑똑한 자야 모질이야. 재산을 걸라고 하라면 두 번째 걸겠습니다. 처음에는 국면 전환, 시선 돌리용이다. 네. 이게 강했잖아. 그러면 첫째, 똑똑했다면 액트지오를 먹잇감으로 던져줌으로 해서 그거 물어뜯느라고 대통령 부인을 돌아볼 시간이 없게 만들었다. 액트지오가 워낙에 까면 깔수록 나오는 게 많으니까. 일부러 버기를 던져줬다. 이게 네. 굉장히 똑똑한 거지. 그런 가설이고. 네. 하나는 이 멍청이 가설은 시선 돌리기용으로 던지긴 던졌는데 네. 진짜로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고 자기의 성과가 될 줄 알고 이거 저거 갖다 붙여서 던지는 바람에 액트지오가 본의 아니게 드러나가지고 그러니까 멍청한 분이었다면 구글의 존재를 몰랐던 거지. 요 멍청이 버전은 네. 액트지오가 이런 식으로 먹잇감이 될 줄 모르고 예. 훌륭하다고 하니까 그냥 그걸 믿고 그렇게 뭐 두 가지 경우가 하여튼 그럼 둘 다 멍청하든 멍청하지 않든 범인은 같은 사람이잖아. 산자부 장관? 한국 석유공사 관계자들이 지명 경제인 입찰하기 전에 여기를 직접 방문했대요. 집에 갔대. 그랬는데 그 16년간 축적된 자료를 분석하기도 전에 첫눈에 있다. 진짜 자료를 분석하고 나서가 아니라 분석하기도 전에 첫눈에 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한다고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 기사가 나왔어. 첫눈에 알아봤다. 첫눈에 알아봤다. 첫 보면 압니다. 5개를 뜯으면 20%니까 각각 더 보면 100%다. 오천공 선생. 자료를 보기 인정하지 전에. 않았을까? 네. 그 이분은 천공과인데. 그러니까 오천공 선생이라니까. 가설 2, 오천공 수생. 서양귀인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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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니까 히데크를 닮았어. 자, 귀인이지. 서양 귀인설이고 또 있어. 어떤 사람들은 MB식 자원외교 슈킹을 누군가 하려고 하였다. 1번 가설하고 이게 뒤섞이는 거야. 슈킹을 하려고 하였는데 대통령이 국면 전환용으로 그거 가져와봐 해가지고 들켜버렸다. 그게 이제 제 가설. 그러니까 그게 제 그래서 가설. 누군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요 가설에 대해서 겁이 뭔가 보태가지고 쇼츠 만들어봐. 왠지 처음 보고서에는 액트지오 이름까지는 없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문에 액트지오를 집어넣은 사람이 누굴까? 대통령은 액트지오 존재를 몰랐을 거야. 모르죠. 네. 그걸 넣음으로 해서 이 사달이 났던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아니라 그놈이 멍청한 거네. 누구야? 모르지.
대통령이 신뢰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름이 한국 지질탐사 주식회사가 아니라 액트지오이기 때문에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라고 해야 그렇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잖아요. 맞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그렇지. 어그레시브하게. 하셔야 되는 분이라서 액트지오라는 네 글자에 진짜 대통령이 꽂혔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원외교 슈킹을 하려고 하였다라는 시나리오 가다 보면은 대통령이 액트지오를 말하지 말았어야 되거든. 말하면 안 되죠. 본인이 만약에 MB식 자원외교 슈킹을 하려면 조용히 했어야 되거든. 액트지오를 그래서 말해서 누군가 지금 망하고 있는 거라니까. 혹시 대통령은 자신의 성과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 뒤에서 이 슈킹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까? 라고 거비 생각해? 그건 너무 어려운. 대통령이 슈킹의 주체가 아닌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이용 당하시는 우리 안타까운 대통령. 어머, 큰일 났다. 요거는 이제 그렇게 위험한 가설은 아닌 것 같으니까 내가 말할게. 슈킹을 하려고 쭉 오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야야 이거 해봐. 근데 근거가 뭐야? 액트지오라는 데서 액트지오. 괜찮은 곳이야? 세계적입니다.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처럼 액트지오 하면 어그레시브하게 한번 가봅시다. 이건 우리 대통령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액트지오였나가 아니라 액트지오밖에 없었다라면 이 요구사항을 맞춰줄 거지. 예, 방송국에도 왜 패널 중에 원하는 대로 말해주는 패널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나처럼 일종의 재연 배우? 예. 뭘 원하시냐. 액트지오를 일부러 발굴해냈다. 예. 오케이 한 게 거기밖에 없어요. 어려운 미션이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예. 말해줄 사람이 네. 찾아냈다. 뉴스버스 보도로는 세계적인 전문가 아니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어요. 세계적인 전문가를 만든 거 아니야. 그렇죠. 석유와 관련해서 세계적인 전문가로 거론이 된다면 뭐 업계 전문지든 인터뷰가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은둔 고수라고. 세계적인 기업은 절대로 아니야. 세계적인 기업도 세금 연체를 합니다. 액수가 그 정도가 아니라서 그렇지. 세계적인 기업이 몇십만 원 연체하고 얘기 많이 되냐고. 뉴스버스 기사에 의하면은 이 동해 프로젝트에 자신이 직접 참여했다고 밝힌 박사의 이력을 보니 액트지오에 참여하기 전에 3년간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사진관에서 매니저로 일한 걸로 추정된다. 진짜? 네. 프랑스에 브랜드 계신 나퍼. 분이. 이력을 보면은 이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세계적인 팀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보도도 네, 있습니다. 뭐 아내를 사랑해서 난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석유가 싫어. 석유가 싫어. 프랑스 사무실도 개인주택이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계셨던 이 세계적인 전문가 이분이. 브랜드 나퍼 박사. 예. 그분은 3년 동안 부인 사진관 매니저로 계셨어요. 석유 일만 하다가 너무 3년 괴롭고 직전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직전 이력이 부인 사진관에서 매니저로서. 석유 사진 찍었나 보지. 아내를 사랑하니까 뭐. 애처가니까. 스탄 삼국도 뭐 같이 가시고. 바이바이 플라스틱백. 14명이 같이 프로젝트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런 영화 있잖아요. 케이퍼 무비라고 해가지고. 네. 여기 다 모여라. 사진관에서 일하던 너 일로 와. 너 뽀빠이 이리 와. 뽀빠이. 신동껌 이리 와. 사진관에 숨어 있다가 세계적인 특수요원이 석유가 나왔어. 그러면서 첫눈에 알아봤어. 1,000억짜리 석유 8개 나왔나? 그 사이에는 네. 사진관에 숨어 있었다. 신문을 숨기고. 근데 영화에 나오는 그 도둑대들도 이렇게 어설프진 않아요. 정말 고수기 때문에 숨어 있어야 되는 거야. 왜냐면 회사가 고용할까봐. 그렇지. 항상 자유로운 상태에 있어야 돼. 석유 회사가 고용할까봐. 아. 딱 숨어 있다가. 석유에서 사람이 찾아오면 암실에 숨는 건가요? 사진 연상. 숨어 있다가 1,000억짜리 네. 한 개당 1,000억짜리 눈먼 돈이 떴어? 전 세계에서 모여라. 그럼. 네. 나를 자문해줄 사람도 찾고. 야, 이게 특별한 팀인데? 그들이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알았을 수도 있어요. 왔다. 이런 대통령을 만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액트지오 대표가 쫙 연락 도는 거지. 누군지 아나? 윤석열이야. 윤석열이라면 참여하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액트지오의 실체에 대해서 몰랐다는 건 확실하고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절대 말할 리가 없지. 차관이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세금 체납 사실 몰랐다. 그러면 애초에 액트지오를 연결해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목적이요? 그렇다면 액트지오죠. 처음에는 5개사가 경쟁 입찰했다고 했어요. 네. 근데 미안하다 4개사였다 3개사였다 그래. 석유공사가 경쟁 입찰한 회사 개수를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의미가 없었던 숫자이지 않았을까? 애초에 액트지오를 이 선정하도록 도와준 누군가 그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여차저차 목적을 말했겠지. 그렇다면 액트지오요. 이렇게. 액트지오에 의뢰하면 전 세계에 사진관 매니저로 은둔하고 있는 고수를 비롯하여 몇 사람이 모일 것입니다. 미션 컴플리트. 이게 프로젝트 팀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딱 그 케이퍼 무비가 생각이 나고 이렇게 한 명씩 데리고 오고 팀 내 규율이 있어요. 사내 연애는 안 된다. 이런 거. 꼭 세금은 체납할 것 같아. 야, 이거 국정조사 해야 될 것 같아. 꼭. 이게 참 진짜. 저도 이제 국정조사를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어제 TBS 국정조사 하자고 기자회견도 했어요. 우리 둘 다 TBS 출신 아니야? 나 TBS 출신이잖아. 내가 어제 이걸 공개했는데 무기한 출연 정지. 김장식, 김어준 두 사람이 받은 거야 유일하게. 김장식, 김어준. TBS에 우리는 무기한 출연 무기한 출연 정지예요. 누가 나간다고 했냐고. 그러니까. 근데 무기한 출연 정지를 하게 한 원인이 된 프로그램은 2022년 3월 7일 월요일 날 한 방송이래. 난 이날 무슨 방송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 TBS가 진짜 거의 죽게 생겼어요. 근데 죽을 때 죽더라도 왜 죽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자. 국정조사가요. 21대 때 15건이 발의가 됐었어요. 국정조사는 75명 이상이 발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법안은 10명만 발의를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국정조사 딱 한 건 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조. 그것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됐죠. 근데 우리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알아봐야 될 게 너무 많아. 이번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상임위마다 국정조사하게 생겼어, 지금. 라인 국조도 해야 되고, 오천공 선생의, 그것도 한번 해야 되고, 합의 없이 국정조사를 한 적이 없고, 여당 쪽에서 합의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아무도 출석을 안 해요. 그렇지. 여당이 합의를 안 해주면 국정조사가 빈껍데기 국정조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하자고? 바로 청문회를 하자는 얘기도 있잖아. 그렇지. 청문회는 강제력이 있거든요. 청문회법에 따라서 이제 알른이 죽지 이거 언제 조사를 언제 바로- 합의해서 언제 다 하나 편안한 노후를 빨리빨리 맞이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정말 죽겠다. 일단 근데 강원은 여름에는 하지 말아줘. 너무 더워. 가을 때쯤 해줘. 저쪽에서 목리를 부렸을 때 어디까지 국회법대로 할 수 있을지도 사실은 처음 가보는 길인 거예요. 다. 처음 가보는 길이지. 대통령이 이런 대통령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대통령이 좀 상상할 수 없었거든? 모든 법안을 다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대통령이 어딨어, 세상에. 마지막에 행사한 거부권 4개 중에 2개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그러니까. 법안이야. 자기들이 발의하고 자기들이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대통령을 상상할 수 없는데 하잖아, 그냥. 부인 가방 받은 거 털어줬잖아.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는 공직자 부인 뇌물 받아도 된다는 얘기야. 이야, 좋다, 야. 부인들은 뇌물 받아도 돼. 내수가 활성화되겠네. 내수 활성화해야지. 막해, 그냥. 응? 어차피 선거도 없고, 내 임기 중에 내 마음대로 하겠어. 응? 지지율 좀 떨어지면 어때? 대통령 지지율 20% 되면 자동 탄핵되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말씀을. 어차피 대통령도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우리도 근간을 흔드는 발언을 하자고. 최근에 왜 남의 당 당원 당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저는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는데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당대표가 대통령 선거 1년 전에 그만둬야 된다. 이재명 대표 때문에 그 조항을 바꾸거나 없애려고 한다. 이재명 특례 조항이다라고. 근데 그게 어떻게 이재명 특례 조항입니까? 윤석열 특례 조항이지? 그렇지. 그 당연당규 개정의 핵심은 대통령이 갑자기 유고가 되면 어떡하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특례 조항이에요. 그거를 이재명 특례 조항이라고 프레임하는 것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돼. 탄핵될 수도 있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야당은 말이거든. 그것 때문이에요. 윤석열 특례 조항이야. 그렇지. 이거를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 딱 나왔잖아 이미. 권익위에서 털어주잖아. 검찰도 털어준다는 얘기거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거든. 대통령도 마음대로 거부권 행사하고 어차피 선거도 없어. 마음대로 할 거야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털어준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데 부패방지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어쩔 수 없다. 반환하지 않고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하고 있다는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돼요. 반환은 기본입니다. 즉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반환을 해야 돼요. 공직자가 네.
예를 들어서 부인이 가방을 받았으면은 그걸 아는 즉시 신고를 하고 반환해야 된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공직자가 처벌받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했어야 돼요. 그렇지. 대통령님께서는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신고하셨습니까? 대통령실에 신고해야지. 반환하셨습니까? 반환은 안 했다고 했잖아요. 왜 반환 안 하셨습니까? 대통령 기록물이라서. 그러면 디올이 대통령 기록물인지 맞는지 또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네. 과정 전체가 없는 거지 지금. 최재형 목사가 4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 양주도 선물을 했다는데 그것도 대통령 기록물입니까? 화장품은요? 그런 조사 없이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으니까 무혐의입니다. 이야기하는 거는 법률가라면 정말 부끄러워서 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이 발표를 하는 사람이 검찰 출신이야. 네, 특수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사실은 이 김건희 이 대통령 배우자에게 딱 들어맞는 조항이 있다. 특가 알선 수재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에 관하여 군품이나 뭐 이익 수수, 요구, 뭐 약속 이런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뇌물이라 함은 공무원 신분이 있어야지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의 일을 알선한다면서 물건을 챙기면 이익을 챙기면 특가 알선 수재죄라는 범죄가 있습니다. 딱 맞네라고 거업이 생각하는 거야. 변호사로서 당연히 이런 해석할 수 있죠. 맞습니다. 아니, 근데 거업은 그걸 맞다고 생각해 지금. 죽어도 왜 죽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뭐 무슨 법이라고요?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어렵기도 하네.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를 정무위원회를 배정을 받았고 겸임상임위원회로 운영위원회를 배정을 받았어요. 거기가 관할이 어디냐? 국회, 대통령실, 인권위원회. 제가 가서 꼭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보관 창고에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가서 디올백은 잘 있는지. 화장품도 봐줘. 그다음에 술은 마개가 따졌는지 안 따졌는지. 이 술은 혹시 나갔다 왔을 때 용량의 차이는 없었는지. 저도 그 디올백이 지금 어디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니, 보관 창고에 보관돼 있다고 대통령실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나가면 그건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그건 계속해서 국가가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요? 난 당근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아, 오늘 우리 윤평론가님 빌드업 오지네. 쇼츠 여기서 뽑으면 되겠다. 이번 주까지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안 가져가면 그냥 민주당이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럼요.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거부권을 행사를 해. 재의결이 와. 재의결할 때. 그럼 안 들어오면 재의결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저는 국민의힘이 꼭 보수의 자존심을 지켜서 왜 호랑이는 굶어 죽어도 풀은 뜯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 안 받았으면 좋겠어. 이거 민주당이 던져준 거 아니야? 야, 이거 먹을래? 이거 남았다, 야. 그거 가가지고 먹을 거야? 보수의 자존심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석이 없지 가오가 없나? 그럼요. 그냥 받지 마셔라. 그 중에서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이렇게 여론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성불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실 것이고 용산과 함께 침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요거 한 6개월 반복하고 나면은 거기서 8명 정도는 이탈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지금 전망하고 있죠. 네, DHO가 벌어질 것이다. 자, 이제 퇴장해 주세요. 이재명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후에 조국은 적당한 때 감옥 보내면 되고 그 전까지는 최대한 둘을 갈라치고 이게 윤석열 정권의 재집권 전략이에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될 리가 있나? 우리가 있는데. 끝! 자,